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시그널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 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거시경제의 척척 박사님이라고 항상 부르는데 김광석 교수님 첫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 시작해 보면은 중동 그 정세 긴장이 계속되면서 네. 이 미국 증시도 만만치 않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오늘 맞아요. 밤사이도 좀 만만치 않던데 먼저 좀 전해주세요. 자본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이죠. 네, 네. 위험입니다. 위험. 네. 그 불확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변동성을 보여주는 빅스 지수가 있어요. 네. 이런 지표가 정말 높게 치솟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전쟁이 확전될 때마다, 그러니까 전쟁이 확전되는 양상일 때 그 불확실성을 느끼고 네. 공포감을 느끼고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내던지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자 하는 움직임으로써 증시가 움직이고 있고요. 네. 다만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밤 네. 9시 반입니다. 네. 이 고용지표가 나름 괜찮게 나오면 그러면 미국 경기 아무 문제 없네 하는 기대감이 들겠죠. 그렇죠. 미국 경기 침체 없겠네. 호신호가 되겠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이 늘어나요. 네.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반대로 와 고용 침체가 시작되네. 정말 침체가 시작되네 라고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블랙 먼데이가 오는 거예요. 또 한 번의 블랙 먼데이가 예, 거의 예. 한 달 만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게 오늘 밤인데 네. 현재로서는 그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되면서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 증시 중에서 좀 저는 특이하다고 봤던 게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희비가 엇갈렸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 지수의 어떤 그 하락을 이끌었는데 네. 왜 이렇게 다르게 나온 거예요? 꽤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그 해당 기업의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네. 작용을 했을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불확실성을 가장 많이 키우고 있는 요소가 미 대선이에요. 그렇죠. 그 미 대선을 앞에다 두고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뭐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반대로 뭐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져요. 네. 그럴 때마다 꿈틀대는 또 항목도 있고요. 두 일종의 섹터가 주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주도주라고 불려지는 것이 AI 반도체.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전기차니까 이런 것들이 엇갈리는 흐름으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흐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사실 지금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있잖아요. 한번 네.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네. 이거의 효과는 좀 언제부터 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로보택시가 정말 예를 들어서 상용화된다. 지금 당장 활용될 것 같다. 네. 뭐 그게 여러 가지 뭐 지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지자체처럼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뭐 많이 활용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드는 것만으로도 주가 상승에는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활용된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곧 도입될 거야라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렇게 미국도 우리나라도 증시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부터도 안전자산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전혀 관심이 없다가 오히려 적금 통장을 좀 찾아볼까 이렇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수도 좀 그렇게 수치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금이라든지 네. 그런 또 다른 자산의 상황은 어떤가요? 맞아요. 우리가 돈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네. 돈이 갑자기 더 생기고 혹은 돈이 갑자기 줄어들고 이게 아닙니다. 네. 돈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의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럼 돈이 이동하는 걸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전쟁 같은 거, 소위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지정학적 불안이라고 하는데 지정학적 불안감이 고조되면 고조될수록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집중되고 그렇죠. 그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어야겠다. 주식과 같은 공격적 자산은 좀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공격적 자산인 주식을 팔고 금의 형태로 갖고 있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지죠.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국이 금을 모으고 있어요. 중국이 우리나라도 외환 보유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있어요. 근데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외환 보유액에서 절대적인 비중이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국채 보유 규모는 줄여나가고 있고 대신 금 보유량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가 네. 아닌가라는 네. 것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중국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될 것인가.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고조될 거다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면 이제 금 투자도 뭐 사는 괜찮을 것도 수 있겠죠. 방법이겠네요. 자, 대기하는 중에 우리 메인 작가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요? 금 사야 되냐고. 사도 되나요? 근데 어떻게 저는 사세요 마세요라는 것을 답변 드리지 않기 때문에 방향성만 좀 주신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판단이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각하시면 금을 모으실 필요가 있죠. 근데 반대로 지정학적 불안이라는 면에서 지금이 고점이고 네. 더 이상 더 고조되지는 않을 것 같아. 이제 뭐 이란도 또 한풀 꺾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신다면 금 투자를 추천하지 않겠죠. 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미국 상황과 안전자산 상황을 토대로 한 40분 정도 남았는데 네. 오늘 국내 증시 열렸을 때 네. 저희가 봐야 하는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 지표입니다. 네. 그 실업률 지표로 봤을 때 전월이 4.3%로 발표됐었어요. 네. 그리고 전월이 4.2%. 실업률이 나름 정점을 찍고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 실업률이 여기서 만약에 4.3%로 다시 반등한다. 만약에 아니면 자연 실업률의 개념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65세 되셔서 은퇴하시는 명예 교수님들이 계세요. 예를 네. 들면 그러면 그런 교수님들은 실업자잖아요. 네. 그럼 실업자면 그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나타나는 실업자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경기와 상관없는 실업이에요. 네.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자연 실업이라고 자연 해요. 실업. 그 네. 자연 실업의 기준이 미국의 기준에서는 4.5%입니다. 실업률이 4.5%를 밑돌면 네. 아직도 자연 실업률에 해당된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아. 미국 실업률이 4.3%를 기록했다가 4.2%로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4.3%를 다시 찍는다든가 아니면 자연 실업률마저도 초과한다든가 이런 움직임으로 가면 당연히 미국 주식 시장에서 상당한 불안이 야기되고 그러면 그다음 우리 월요일 증시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당장 오늘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고용 보고서는 월요일에 이제 영향이 있을 테고 네. 오늘은 이제 지금 뭐 테슬라와 엔비디아 영향도 있었으니까 네. 장이 열리면 우리도 좀 여파가 있을까요? 여파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좀 우리 한국 증시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그렇죠.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안 좋을 때 같이 안 같이 안 좋아지고 좋다. 미국 증시 좋을 때 좋지 않은 그렇죠. 그래서 네. 참 아쉬운 이야기들이 많죠. 예, 그런 경향이 좀 강한데 지금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들이 한국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고 월요일 증시에는 좀 달리 영향될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말씀드릴까요? 그 전에 예. 하나만 저희 대단하신 게 교수님 시청자 질문이 있는데 예. 오늘 주식 열리면 예. 사나요 파나요를 주셨거든요. 네. 근데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법적으로도 그렇고 네. 살아요 팔아요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지 않고 그러면 있습니다. 예상컨은 예. 미국 증시에 따라서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건 하락 좀 가능성이 보신 높다고 거예요?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판단은 선택하실 여러분이 수 있을 하시는 것 거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께 좀 의견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 영상, 이 유튜브 채널이 아니더라도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힌트를 찾으려 하세요. 그럼 아까 주신다는 팁이 답은 그런 스스로 시간일까요? 내는 겁니다. 네. 예, 답은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고 그 사요 팔아요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질문하시는 것은 좋은 접근이 아니시다라고 좀 근데 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죽도 답답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셨겠지만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팁은 어떤 거예요? 예, 제 중요한 팁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냥 물고기 잡아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을 찾아뵙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물고기 잡는 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24년 하반기 미국의 심각한 경기 침체는 없습니다. 없다. 예, 미국의 심각한 경기 침체는
없는 것으로 전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근데 심각한 거면은 그래도 안 좋은 쪽에는 아직은 속해질 수는 있다는 뜻인가요? 네, 심각하지 않고 마일드한 경기 침체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를 봤을 때 그렇게 뭐 심각한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경제 위기 같은 거 네. 이런 게 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커다란 기조예요. 네. 그 마치 물결과 같아요. 그건 이제 장착하시고요. 근데 재밌게도 9월에 빅컷의 금리 인하 했잖아요. 네. 그럼 금리 인하한 영향, 금리를 왜 인하했겠어요?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기업들에게 투자를 이끌려고, 네. 투자를 이끌면 일자리가 더 생기니까 고용 실적을 개선시키려고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되는 고용 지표는 금리 인하의 영향이 작용됐을까요? 네. 됐을까요? 오늘이 10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네. 고용 지표 발표되는 날인데 오늘 고용 지표는 9월 고용이에요. 반영됐을까? 아직은 반영이 안 된 거 안 아닌가요? 돼요. 그렇죠. 예, 10월에 발표되는 그리고 반대로 11월에 발표되는 10월 고용 지표는 금리 인하의 영향이 반영됐을까요? 아니에요. 네. 역시 12월에 발표되는 11월 고용 지표도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해가 넘어가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금리 인하의 영향은 네. 한 3개월 이후에나 적용돼요. 3개월 자, 이후. 그러면 이게 네. 힌트입니다. 어쨌든 10월, 11월, 12월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는 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것이 전체적인 기조랑 부합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있겠죠. 이걸 저는 가장 쉽게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물장구에 비유를 해요. 어린 아이들이 물장구. 계곡에서 노는데 네. 그 아이들이 놀다가 물이 저한테 튀어요. 그거 가지고 놀라면 돼야 안 돼요? 물장구면 안 되겠죠. 안 돼요. 네. 물장구에 놀라시면 안 돼요.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셔라. 물결. 더 네. 큰 거를 위해서 물장구에 그러니까 놀라면 안 큰 되는 그림을 건가요? 그리시고 네. 그 큰 그림이 없으신 경우에 물장구에 놀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시면 물장구에 네. 놀랄 일이 없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미리미리 공부하고 그런 네. 것도 좀 중요하겠네요.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어떠한 현상인지를 판단하신다면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 경기 지표, 고용 지표가 네.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놀랄 일이 없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얘기를 좀 하면 네. 지난 거래일 때 삼성전자가 장중 한때 5만 원까지 내려가서 네.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히려 뭐 저가 매수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예전처럼 채워지지 않고 있어요. 네. 이 삼성전자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 하면 이제 반도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네. 섹터로서 봤을 때 반도체 섹터입니다. 근데 반도체나 AI가 이미 정점을 찍고 이제 내리막길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AI와 반도체는 사실은 저 이런 표현을 할게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왜요? 이제부터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은 네. 실물 경제적인 거예요. 네. 실물 경제적으로는 이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자본 시장에서는 이 실물 경제에서 반도체 산업의 사이즈가 커지는 그 기울기보다 더 먼저 반응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거예요. 네. 반대로 실물 경제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는 여전한데 여전히 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았다. 기울기가 다른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버블이구나 하고서 조정되는 거예요. 그럼 조정되는 국면에는 실적 증가율의 기울기보다 낮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그 이유가 과도한 어떤 탐욕, 나쁘게 표현하면 인간은 모두가 탐욕이 있는 거예요. 저도 탐욕이 있고 네. 다 탐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욕도 있고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뭐 AI나 AI 반도체 섹터에서 매출액이나 그런 증가세가 대단합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이 AI를 중심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네. 기업 구조를 아예 바꾸고 있어요. 그만큼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실적 증가세가 기대되는데
그 이상으로 과열된 주식시장이 나타났었던 것이고 그리고 너무 과열됐구나 하면서 조정되는 거예요. 네. 조정되고 나서 그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는 또 다시 괜찮네, 실적이 괜찮네 하면서 또 주식에 올라타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매수식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판단하실 때 과도한 과열이 일어났다가 상당히 조정된 이후에 또 이 실물 경제적으로 반도체 실적이 기대되겠구나 하면서 네.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시켜주셔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보는 눈이 생기실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좀 속도를 내보자면 오늘 밤에 이제 미국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미국 고용 보고서인데 우리의 증시, 우리의 금리 인하 무슨 연결고리가 있지? 단순하게 그럴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짧게 한번 네. 컴팩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네, 한국 주식시장은 미국 경기 따라 움직이고요. 네, 한국 부동산 시장은 한국 금리 따라 움직입니다. 고용이 얼마나 어려우냐에 따라서 고용이 어려우니까 금리를 더 크게 인하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을 것이고요. 네.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그 금리 인하나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에 결정을 주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함에 따라서 그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항상 그 강조하셨지만 피벗의 시대다. 네. 뭐 책도 내셨지만 이미 이제 미준의 어떤 빅컷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피벗 시대인데 이제 당장 다음 주 우리가 남았잖아요.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고 이로 인한 부동산, 그러니까 남은 2024년 지금 사야 되냐 아니면 25년으로 넘기냐 이런 말이 많은데 요 네. 금리와 부동산의 어떤 연관관계를 좀 전망해 주시겠어요? 저는 좀 가장 쉽게 말씀드릴 때 저울의 비유를 해요. 저울이요? 저울.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하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가계부채 하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 금통위 위원 7명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수많은 네,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이유 100가지, 금리를 인하해야만 하는 이유 100가지가 있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그걸 저울질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고 집값이 상승하고 있어요. 금리를 이 무게추가 무거웠던 거예요. 또 이쪽 측면에 있는 무게추가 뭐냐면 내수 경기예요. 네, 내수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니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역시 물가 상승률인데요. 물가 상승률이 전월 2.0%로 발표했다가 엊그제 1.6%로 네.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게까지 유도한 건 한국은행의 실기다라고 평가를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금리를 인상한 이유가 뭘까요? 물가 잡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럼 물가가 잡힌다는 건 뭘까요? 목표 물가 2%에 부합하는지 여부예요. 네. 근데 만약에 2%를 밑돌면 어떨까요? 밑돌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처럼 네. 저성장 저물가에 갇히는 거예요.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기 시작하면 또 마이너스 물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임금 동결돼도 괜찮습니까? 일본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처럼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네. 실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가 좀 많아진 거예요. 무게추가. 물가를 고려하면 금리를 인하만 해야 돼요. 또 내수 경기, 자영업 경기 보세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금리를 인하해야 돼요. 네. 근데 금리를 인하했다가 이쪽 무게추, 집값이 더 폭등할까, 가계부채가 더 폭등할까 네. 걱정이 돼요.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무게추가 더 무거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10월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한국은행으로서는 계속 이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토교통부 더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펴라.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더 심각하게 늘어날 수 있으니 우리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니까 네. 금융이 너네 더 신경 써라. 더 금융규제 강화하라. 주택 공급 더 많이 늘려라. 뭐 이런 어떤 대응책을 고민해라.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금리 인하를 미룰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너무 중요한 질문이라서 진짜 마무리 시간이 지났는데 네. 2024년 집값 상승 체제를 전망하셨었잖아요. 네. 2025년은 그러면 좀 어떤 추세일 거라는 말씀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전망서의 이름을 피벗의 시대라고 정했죠. 네. 피벗은 금리를 이제 정상화하는 시점이에요. 정상화한다는 얘기는 3.5%라는 너무 과도한 제약적인 금리에서 점차 2%를 향해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네. 금리의 향방이 바뀌는 겁니다. 역시 24년 중반 7월을 기점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 반전했죠. 네. 이것도 역시 추세적인 방향의 전환이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실물 경제나 자본 시장에 있어서 그런 방향의 전환이 시작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고민이 되시는 분들 요즘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 어떻게 대해서 이 교수님의 말씀을 좀 교본 삼아서 좀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더 듣고 싶은데 또 네.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